안녕하세요. 문교TV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은 여러분들께서 짐작하다시피 다시 저희 중간고사 시즌이 돌아왔죠. 항상 중간고사군 중간과제물은 저희가 학우님들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은 고민과 한숨과 탄식을 듣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만, 저희 오늘 문교TV 오늘 이야기 거쳐서 약간 그런 고민을 잠깐 덜어놓고 재밌고 수월하게 또 어떻게 알차게 과제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각 선생님별로 과목 과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가 드디어 계속해서 홍보로 왔던 과학사 과학기술학 전문 선생님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저희 문지호 선생님 이번에 저희 국민과로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문화경학과에 새로 임용된, 그래서 출근한 지 3주차가 된 새내기 교수 문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아직 영상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과목을 맡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과학사 과학기술학, 소위 이제 과학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에 장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해주는 학문이 바로 과학학입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고 어려운 단어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매우 재미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출석 수업이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자주 그리고 오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지호 선생님 자기소개 잘 들으셨죠? 앞으로 선생님 만난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윤주 선생님부터 저희 중간 과제를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학우님들께서 가장 즐겁게 수행하시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교과목은 예술경영과 예술행정이고요. 3학년 1학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내는 과제는 직접 공연이나 전시나 축제를 관람하신 다음에 그런 이제 행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과목이 비평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연 전시나 축제를 찾아가신 다음에 이게 단순히 내가 좋게 감상했다, 어떻게 감상했다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비평가보다는 기획자의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 행사가 어떤 점에서 잘 수행되었는지, 또는 기획이 잘 수행되지 않았는지, 왜냐면 이 과목명이 예술경영과 예술행정이고 어떻게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지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술 행사의 기획자라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고 어떻게 행사를 홍보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이 화면이 나갔을 때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 기한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들이지 않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미술관 박물관은 거의 무료고요.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경우도 딸기 축제, 인삼 축제, 이런 축제들 다 무료니까 너무 돈을 들이시기보다는 무료 행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행사를 그냥 행사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우님들 같이 좀 이게 친해지는 의미에서 단합대회로 이 행사를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량이 약간 애매하죠. A4 2장에서 3장. 근데 3장 쓴다고 해서 더 점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2장 쓴다고 해서 감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2장 이상만 쓰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물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해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행사를 가서 직접 본 자신의 눈과 자신의 어떤 마음으로, 나라면은 여기에서 홍보 부스를 더 마련했을 텐데, 나라면 여기에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을 텐데, 아니면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됐는데 차라리 이제 지역에서 현수막을 했으면 더 홍보가 잘 됐겠다, 아니면은 어린이 대상 행사인데 어린이가 너무 없었다, 그럼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 등등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사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아주 후하게 점수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진행이네요. 김재원 선생님. 보통 저희가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는 질문 안 하는 건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렇구나. 꼭 예술 행사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네, 그 축제도 가능해서요. 예. 네, 먹거리나 어떤 지역 특산품에 관련된 축제도 가능하고요. 공연이 아니라 전시도 네,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4월 4일 날 LT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전국 2만 LT. 아, 2만 LT 행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까? 그거는 좀 어렵죠. 네. 왜냐면은 문제 명확히 예술 행사라고 되어 있어서요. 네. 정 기자님께서 LT 홍보를 하신 겁니다. 네, 그건 어렵고, 네. 일단은 큰 범주 안에 예술인 걸 해주시면, 네. 예술 축제면은 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네. 근데 꼭 예를 들면 제가 예시에 딸기 축제, 사과꽃 축제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는 엄밀히 말하면 예술의 영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축제 기획도 그 한 커리큘럼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새는 뭐 그 음악 축제인데 가서 계속 먹기만 하기도 하고 딸기 축제인데 오히려 가서 공연을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축제라는 게 어디까지가 관광 축제고 어디까지가 예술 축제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축제는 정말 자유롭게. 네. 장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괜찮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혹시 학술지는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이제 해야 되다 보니 웬만하면은 이제 2월 말에 수업을 시작한 뒤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제를 찾아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는 이유가 이제 봄에는 원래 축제의 계절이라 굉장히 많은 축제가 3월 말부터 4월 초에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2학기 때 교과목 중에 열린 사회와 21세기가 있는데 이 과제물로 제가 자주 내는 게 축제 참여하고 나서 오. 이제 마을 만들기나 이런 관점에서 지역 축제를 분석을 해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걸 약간 예술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러면 더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정말 축제가 다 하이브리드여서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은 각설이 타령 이런 것도 하잖아요. 무조건 그것도 이제 예술인 거죠. 예술이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네, 자연스럽게 김 선생님께서 바통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는 교과목 중에 중간 과제물은 두 과목입니다. 하나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계의 풍속과 문화인데요. 두 과제물 모두 서평을 쓰는 겁니다. 단 이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교재를 먼저 읽고 최소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고 이에 근거해서 5권의 참고 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이에 대해서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서평이 뭐냐, 그다음에 비판적인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서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독후감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책의 내용들을 그냥 저자가 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다른 관점에 근거를 해서 그것들의 근거는 정확한 것인지 논리적인 흐름은 괜찮은 것인지 이 주장은 나 또는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작성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독후감 문제를 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좋은 글도 쓰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글들을 이제 막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세계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교과목 안에 있는 중간 과제물이기 때문에 세계 정치와 경제라는 교과목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시각에 근거를 해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정치와 경제는 뭐 수업 들으시거나 교재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계화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 어떤 한 국가라던가 한 지역이라던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서평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계의 풍속과 문화도 5권의 책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책을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 권을 선택해서 그에 대해서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풍속과 문화라고 하는 교과목, 교재가 갖고 있는 특정한 시각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제가 제시한 책을 읽고 비판적으로 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세계 풍속과 문화는 약간 인류학적인 책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관점들은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든가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배경, 그 다음에 세계화 혹은 근대화 이후에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제시된 교과목들을 읽으시고 서평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선생님 굉장히 세계적이시네. 예, 제가 보직도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그 보직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참고도서는 이게 도서관에서도 쉽게 빌릴 수 있는 책들이겠죠? 네,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서관에도 있는 것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근데 도서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자기 본인 사시는 집 근처에는 없겠지만 조금만 이제 이동을 하시면 빌리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한번 사 보시는 것도 괜찮다. 예전에 이북으로 교재를 할 때 쓸 때 보면 출처 같은 걸 좀 어떻게 쪽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막 질문 가끔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죠? 쪽수를 그냥 그 화면 상에 그냥 쪽수로 그냥 하면 될까요? 이렇게 스크롤해가지고 저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질문을 받으면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쪽도 달라지죠. 예, 그것만 달라지니까 가변적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절까지만 적으라고 하고 이북이라는 거 표시하는 정도로 이렇게 안내를 하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평 작성할 때 쪽수를 제시하라고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희 경우는 크게 챕터 몇 장인지를 쓰고 이제 해당 사실 그 전자도서 플랫폼마다 다 표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총 몇 페이지에서 장식일체 몇 페이지인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도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쓰실 건가요?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지. 약간 서평이나 혹은 이런 비평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예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혹시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독후감 쓸 때 이제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책에 들어가는 뭐랄까 내용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저자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할 때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관점이나 혹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검토하는 이제 그런 글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많은 분량들을 넣을 수가 있는 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형식을 띄실 필요는 없고요.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구 선생님 과제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성입니다. 오늘 저는 동서양 고전의 이해인데 문화교학과하고 노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문, 농학, 미디어, 프랑스, 영문, 중문 2학년 과목으로 교양으로 설정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화교학과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주위에 아는 다른 학과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는다 하면 문교 TV를 반드시 좀 한번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제물은 일단은 이 과제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제 동서양 고전의 이해는 그야 말대로 이제 고전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 책의 정보 그리고 저자의 정보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사실 간략하게 에센스만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고전이 어떤 이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 정리하는 거. 예, 그 부분이 여기 처음에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 게시판에도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동서양 고전의 교재 2장에 보면은 연암집이 있는데 박지원의 연암집이 있는데 그 연암집 안에 뭐 열하일기 뭐 그다음에 양반전 뭐 이런 것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일부 책 열하일기 같은 것들을 오히려 요약해서 그냥 쓰면 안 되냐 물어보시는데 이 과제의 목적은 교재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 제도권 안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그 교재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다라고 기본적으로 가져온다. 예,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를 요약 정리하십시오. 예. 그래서 간혹 이제 다른 책들을 요약 정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점수가 좀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그 다음에 요약 정리를 하고 나서 이 고전이 현대인의 삶에서 어떠한 현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약 정리가 아니라 이른바 일반적인 독후감하고도 좀 다르죠. 예, 그래서 현대적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게 뭐 인간성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아니면은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 최근에 뭐 이슈를 주제를 거기서 가져와도 되고요, 소재를 가져와도 되고요, 또는 이제 자기의 경험 같은 것들을 반추해서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건 인간성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안에서 자기 경험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너무 어렵게 현대적 의미와 의의를 아주 뭐 이렇게 첨예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찾아내야 되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면은 이 핵심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이게 어떻게 또 풀어낼 수 있을까 자기 나름의 얘기를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 교재다 보니까 이게 교재를 그냥 좀 자기 나름대로 쓴다고 해도 비슷한 부분이 막 이게 섞이게 되고 다른 학부들과 좀 비슷한 부분이 중첩되게 되거든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용한 쪽수, 발췌 인용한 쪽수를 그냥 괄호 열고 쪽수 쓰면 됩니다. 따옴표 붙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게 자기 어떤 표절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표절률이 만약에 올라가도 그 쪽수를 붙여놓으면은 다른 학우들과 어떤 그 차별성이 자기 글 안에 생기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자기의 그 전공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언문학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루소라는 인물을 선택해도 되겠죠. 예, 루소 아니면은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롤스라든지 이런 또 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뭐 황정희도 있고 그 뒤에 뭐 근대 인물들 그런 주제를 택해서 쓰는 것도 또 이제 현대적 의미와 의의를 자기가 나름대로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현대적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는 다른 책을 인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다른 책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5장의 롤스의 그 정의론을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현대적 의미 부분에서는 뭐 예전에 이우창 교수님이 그 추천사를 쓰셨던 정의의 그늘 아래에서 뭐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쓰면은 훌륭한 그
과제 작성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원성의 소리가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원래 과제는 이게 점층적으로 좀 더 세게 나가는 게 이것이네. 자기의 좀 만족감도 가질 수 있고 하여튼 자기 뭐 이해도를 확장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과제를 한번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과제에서 주로 점수가 많이 깎이는 분들은 어떤 것들에 대해 많이 깎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 많이 깎이는 거는 통째로 문장을 그냥 가져오는 거죠. 예, 그 요약 정리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저기 모아서 이렇게 딱 만드는 거는 이제 표준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점이 많이 되죠. 아, 일종의 모자이크 만들기를 하는 분들. 그렇죠. 모자이크에서 이제 무더기로 기워서 이렇게 이제 용접도 하고. 예, 용접도 하고 다리를 한번 문지르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제 굳어가지고 탁 치면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글로 일단은 소화하는 거, 자기 이해도를 높인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네. 선생님 거기서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준 선생님. 예, 저는 과제물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탁과 과제고, 나머지는 도리과 과목들은 신화의 세계, 또 동서양 문학 부정 산책, 그리고 영화로 생각합니다. 이게 재밌는 것들이에요. 재밌는 거를 과제가 있어서 이게 참 안 좋다,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일 재밌는 부분을 과제로 남겨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공부에 재미가 있으신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두 가지예요. 읽은 척하는 사람이 있고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현생 인류는 둘로 나뉩니다. 읽은 척도 안 하면 그건 인류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둘로 나누는데요. 과제 작성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세 과목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범위를 드리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고 줄거리 요약을 A4지 한 페이지에 쓰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 고유의 견해와 해석을, 감상을 한 페이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해도 한 과제물당 A4지 2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은 지역적인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 분량을 얘기를 할 때 뭐 글자 크기 아래 한글 기준으로 뭐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34줄이면 어떻습니까? 뭐 10.5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너무 개의치 마세요. 대신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랑 HWP는 조금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PDF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 재밌는 일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종합대 안에서의 인문학 공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읽고 정리하고 쓰면서 떠오르는 질문들, 그런 것들로 내 공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는 과정이 공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논증하는 글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줄거리를 요약하는 글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의 그런 논술의 형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사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재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결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논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 그러니까 잘 짜여진 줄거리 요약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읽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AI에게 맡겨놓고 또는 뭐 해피 캠퍼스류의 그런 레포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그거를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외주를 주신 거기 때문에 저도 점수를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점수 못 드립니다. 1점도 못 드립니다. 나중에 항의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글 쓰실 때 이거는 회사에서 업무를 출장을 다녀 쓰는 그런 보고서 이런 게 아니니까요. 전보나 텔렉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조식 문체 쓰시면 안 됩니다. 학술에는 학술에 맞는 또 그런 문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조식 문체는 쓰시면 안 되고 뭐뭐함, 뭐뭐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완성된 문장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띄어쓰기, 오타 이런 거 다 잡으면 좋죠. 근데 안 그래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 오류 난다고 제가 뭐 점수 깎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죠. 네. 그래 여러분들 아무튼 아무쪼록 여러분 직접 읽고 정리하고 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의도 하나로 이렇게 과제물을 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개족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중대법을 쓰시는 분도 또 많이 계셔서 그런 게 있어요. 예. 또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그렇죠. 예. 저 우리말 참 어려워요. 그렇죠? 문체가 참 많은데 원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원래 학문적인 주 관심 분야가 그런 이렇게 반말, 존댓말 이런 것들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존댓말, 반말을 또 쓰고 어떤 데서는 또 위계를 중심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런 학술적인 글 쓰기에선 존댓말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존댓말 쓰면은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분량을 많이 하고 싶은 말을 못 써요. 하고 싶은 말을 못 써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 석사 논문 쓸 때 해가지고 맨날 이제 밤새서 맨날 빨간 펜으로 체크. 네. 예. 그러면은 문제 선생님 선생님 없으시면 네. 네. 이번 학기 제가 담당하게 된 과목은 모두 이제 4학년 과목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그리고 세계의 도시와 건축입니다. 일단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같은 경우는 관심이 가는 주제 하나를 골라 왜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답을 총 두 부분으로 나눠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책에서 관심이 가는 주제를 골라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서 A4 3장 내외에 글을 작성하시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출처를 표기하셔서 관심이 가는 주제가 책의 어느 파트에서 발췌한 내용인지를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유를 적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논증글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책에서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뭐 최근에 내가 데이터 편향에 대한 뉴스를 보고서 그 주제에 관심이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차별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또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 이 교재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A4 3장의 분량을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분량 같은 경우는 뭐 3장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그렇게 막 엄격하게 제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적게 쓰셨다고 해서 감점을 하는 과제는 아닙니다. 다만 너무 적게 쓰시면 감점인데 그 기준은 1.5매 정도로 제가 정했고요. 그래서 1.5매에서 3장 내외로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려운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AI에 맡기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주제를 AI에 맡겼을 경우에 약간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적발될 경우에 상당히 큰 감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가능한 이제 본인이 책을 읽고서 관심이 가는 주제를 정해서 좀 스스로가 본인이 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글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 주제는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당히 큰 감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채점을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실하게 쓰셨다. 이게 정말 본인의 얘기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그것이 이 내용과 정말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면 매우 점수를 잘 드리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없는 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누가 봐도 뭐 AI라던가 표절률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글쎄요 점수를 어디까지 제가 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확인해서 최저점은 0점입니다. 네. AI한테 한번 물어보죠. 네. 그것도 저도 물어보고 최저점을 드릴 수 있으니까 가능한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의 도시와 건축 수업은 이 수업은 이제 과제 작성 지시사항이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만 꼼꼼하게 읽으셔도 사실 제가 더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과제 작성하시라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역시도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과제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이 교재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찾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정해진 분량으로 요약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답안을 교재의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정확하게 출처 표기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A4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각 문항에 해당하는 분량만큼 작성하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찾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해서 나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처는 잘 찾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올 경우에는 표절이 되기 때문에 점수에 감점이 있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나의 문장으로 정해진 분량 안에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시면은 조금 내용에 약간 오류가 있어도 크게 감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교재의 정확한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다시 작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교재를 요약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다른 도서를 참고해서 요약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그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이 과제의 전제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빌리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이 과제는 기말 과제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1번부터 4번까지 섞어서 작성하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각각 이렇게 나눠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분량으로 요약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작성하지 마시고 딱 정해진 분량에 맞춰서 과제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4개를 다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다 써야 합니다. 정해진 분량 맞추는 것도 그것도 예.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예. 게 바로 이 과제입니다. 네. 참고로 저도 이제 정해진 분량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이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과제 작성 지시사항에 이렇게 명기를 해놨는데요. 그것도 그 글 쓰는 훈련이 되는 네, 그런 게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많이 써도 점수 더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적게 쓰면 점수를 덜 드리고 딱 그 답안에 굉장히 적합한 분량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주시길 바라고
약간 그리고 많아졌으면 줄이는 연습을, 너무 적으면 약간 좀 보완하는 연습을 하면서 글쓰기가 좀 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과제는 무자비하게, 점수는 후하게 이쪽이시네요. 네, 점수는 후하게 드립니다. 뭐 큰 반갑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약간 이런 과제물을 낸 학생은 용서가 안 되더라, 혹시 뭐 이런 타입 있으십니까? 이런 과제물요? 뭐 당연히 다행히도 뭐 표절이나 AI 문제를 과제로 제출하는 학생은 없었는데, 오히려 약간 점수를 더 잘 드리고 싶은 학생은 글이 조금 뭐 미숙하거나 하더라도 되게 성실하게 자료 조사를 했다거나 누가 봐도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담긴 과제물에 조금 더 저도 점수를 더 잘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네, 근데 이거는 뭐 좀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이름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모티콘으로 땀을 흘리고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정면 선생님. 네, 정준영입니다. 저는 1학년 대중문화 이해 과목인데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은 학과에서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셨겠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이 과목을 들음으로써, 수강함으로써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뭘 얻고 싶은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중문화 이해 교재는 1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3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부는 되게 대중문화의 역사나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2부는 이 대중매체 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3부는 일상문화 쪽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15개 주제 중에서 그냥 제목을 딱 훑어보니까 이거 재밌겠네 또는 이거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뭐 그 내용을 굳이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게 되시겠지만 지금 당장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중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 있는데 요즘 갑자기 막 트로트 붐이 지난 몇 년간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트로트 붐이 일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대중음악의 역사 쪽에 관심이 갔다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또는 뭐 개인적인 수준에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언론과 관련된 시민 언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든지 또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역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상당히 후한 점수를 드리는 편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 거의 만점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빠뜨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감점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별로 쓰실 내용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다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글을 작성해 주시고요. 아까 문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량이 A4 용지 3매 내외인데 역시 굳이 이 3장을 꼭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과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쓰기를 좀 어려워하시고 긴 글을 쓰시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편이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A4 3장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문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매 반 정도만 쓰셔도 뭐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한 반 페이지밖에 안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 적은 분량에 대해서 감점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매를 채우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반 페이지밖에 안 쓰셨다면
세면을 채우신 분, 근데 똑같은 점수를 받으신다면 세면을 채우신 분이 좀 억울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적은 분량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분량이 돼도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점 역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트로트 하니까 저는 최근에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와 계실 때 늦은 시간보다 그 트로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약간 어제도 문자를 누를 각오를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문화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트로트라는 장르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들이 TV에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는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뭐 근데 그걸 분석하는 내용이 이 주제는 분석하는 것이 이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뭐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이를테면 사실 트로트 붐이 생긴 게 종편 쪽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종편 쪽에서 그걸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비용이 싸거든요. 별로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 방송사라도 확장되고 했는데 뭐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걸 꼭 과제에 담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트로트는 또 이준석 선생님께서 워낙 잘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 은퇴한 지 좀 됐는데 재작년 동남아 순회공원 이후로는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요새는 또 나중에 우리 외전 한번 찍을까요? 요즘엔 트로트 붐이 그래도 근데 계속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나오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무슨 한일 무슨 대결점 뭐 이런 아 거. 그것도 봤어요. 네, 예. 그런 거 맞아요. 아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저도 아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간증 정말 트로트 안 보는데 돌리다가 그런 거 대결 좀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참 트로트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노래를 들어보면 트로트만이 아닌 다른 노래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까 윤님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연도 하고 한일 간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쪽으로도 확산되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제목은 트롯 뭐 예를 들어 트롯 걸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트롯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트로트가 아닌 다른 노래들로 이렇게 경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뭐 순위도 매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시청률이 굉장히 또 높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대중음악 역사를 보면 서로 다른 그 경향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경향을 만들고 하는 뭐 이런 역사였기 때문에 트롯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른 부분하고 합쳐져서 발전해 나갈 수 있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른 베이스를 가진 이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트롯 세계로 이제 예명을 새로 진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게 아니 저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기 예전에 Y2K라고 그 락커였는데요. 고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고전적. 예, Y2K 그 그쵸. 일본인 두 명하고 예. 그 다음에 가운데 한국인 락커가 하는 건데 그 락커가 트로트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래요? 미스터 트롯 1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랬던 그런 경험이 선생님 있습니다. 그런 가수들 알고 계시는 거면은 네. 건강검진 빨리 받으셔야 돼요. 늦추지 마세요. 조금 오래된 가수라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아이돌로 그 아마 다 뭐 아실 겁니다. 이준석 선생님도 원래 팝 음악을 부르시다가 예. 트로트로 저기 전향을 하셨고 침체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또 먹고 살려면 그 트로트를 이렇게 즐겨 듣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출장을 자주 가면서 뭐 동남아시아를 많이 다니는데 이제 오지로 가면 이제 차를 오래 타거든요. 근데 기사님이 항상 트는 음악을 들으면 그 나라 음악인데 거의 트로트랑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말 일본에는 엔카가 있고 한국은 트로트가 있고 뭐 베트남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하는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한 황현주 점이 선생님이 있고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뭔가 이게 근데 엔카랑 트로트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약간 그런 류의 곡도 특히 뭐 여름 음계라거나 예. 뭐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매료되는 게 있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선생님이 느낀 유사성은 그런 리듬보다도 어떤 음계적인 측면에서 더 그럴 거예요. 유사성을 예. 많이 느낄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근데 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약간 뭐 치름 음계
쓰는 거는 약간 아시아 쪽이 더 그런 걸 예. 많이 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뭔가 유사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이랬는데 선생님 만약에 남미 가셔서 거기서도 비슷했다고 하면 거기도 치른 게 할 말이 없긴 한데. 사실 다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쪽으로 가면은 위험합니다. 멕시코 가서 막 감격에 내 옛날 근데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코코 보니까 그런 거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다른 디너쇼 하는 것 같은데 코코요. 예, 예. 하긴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코코. 그 애니메이션. 예, 맞아. 거기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거기는 되게 특이하게 동네마다 이제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춤을 추면서 예. 정신을 추면서 무대로 올라와요. 무대로 올라와가지고 돈봉투를 가수한테 줘요. 예? 그러면 우리로 가수가 치면 이렇게 경력금 전달식 뭐 이런 거. 예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쭉 줄을 서가지고 예, 예. 한 명씩 다 건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수가 예, 이렇게 다들 등신을 주시면서 가수가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씩 다 받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거 재밌다. 그쪽은 뭐 가수한테 애초부터 이 개런티 같은 게 없나 보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거리에 이 버스킹 같은 예. 버스킹 할 때는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거기서 돈 주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무대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는 노래가 그냥 트로트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옷차림도 다 비슷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하는 약간 서양식 좀 눈에 확 띄는. 시간 나시면 한번 네, 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아, 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어떤 옷차림이 모델? 이제 뭐 아이유 쪽보다는 이제 현미 쪽으로. 아,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서 그 TV를 트롯이 약간 장악하게 된 게 지금 TV를 보는 세대가 점점 고령화돼서 그쵸. 그런 그런 것도 게 있죠. 아닐까 예. 싶거든요. 왜냐면 점점 TV를 젊은 세대들은 안 보고 하루 종일 TV를 보는 세대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약간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그래서 트롯이 메인이 아닌데도 이름을 트롯에 붙이는 게 좀 그런 측면의 이유가 있지 특히 않을까 처음 그 트롯 방송을 시작한 좀 채널이 예. 바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 예. 아니 그래서 실제로 할머니 댁에 가면은 하루 종일 그 채널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재방송이 나와도 계속 그냥 상관없이 예. 그런 것 좀 생각하면은 제가 또 들었던 설명은 그 흔히 베이비붐 세대가 소비력이 가장 높아서 그러니까 팬덤은 이제 소비로 이어지는데 그 세대는 이제 임영웅이 이제 홍삼 홍보하면 거기 이제 맞아요. 매진시키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만 20대는 그 정도의 이제 구매력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 국내 차트를 보면 이제 임영웅과 옛날에 BTS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관계니까 이름값을 하는 거죠. 또 트로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희 아까 모든 교수를 묶어준 지가 트로트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점이 있네요. 뭐 어때요? 지구도 멸망할 건데. 네, 그럼 다음으로 제가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학기에 이제 큰 틀은 비슷합니다. 세 과목, 스트로트 얘기하실 줄 세계의 역사와 서구 정사인문 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성의 삶과 문화 이렇게 세 과목을 다루게 되고 사실 세 과목 모두 과제 구조는 똑같습니다. 트로트 책을 얘기하고 읽고 나니까 딱 가네. 네, 제가 지금 끊겼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전 세 과목 모두 과제 구조는 똑같습니다. 세 과목에서 다 주어진 텍스트들 책을 갖다 읽고 거기서 이제 흥미롭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캐치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잘 요약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준 선생님께서 우리 쪽의 공부의 핵심은 여기 읽고 정리하고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내는 과제도 거기에 굉장히 충실한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끔 제가 학생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제물이 되는 것 자체 과제물이 시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역시 많은 적지 않은 학우님들께서는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책을 또 읽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저의 과제물의 취지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라는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최근 논의를 다 담을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교과서 어쨌든 분량상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또 깊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큰 흐름을 잡고 대신 세부적인 논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시라. 이게 저희 과제물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 각 과제물에서 고른 책들을 제가 왜 골랐는가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 역사 같은 경우 과목은 사실은 이제 혁명의 봄이 두 과목 2권짜리가 하나니까 실제 이제 4권입니다. 교재를 빼고 나면 4권인데 뭐 분량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는 사실 이걸 4권은 이렇게 4권 이렇게 배치를 할 때 머릿속으로 어디부터는 조금 더 쉬운 것들 어디부터는 조금 더 품이 많이 들어간 것들 이런 식으로 약간 난이도 배분을 해서 학생님들이 약간 골라서 본인의 관심사랑 본인 생각하는 이제 분야에 맞게 책을 볼 수 있게 약간 배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장 제 생각에 짧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용이 쉬운 책이 이 김철 선생님이 쓰신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을 해서 18세기 19세기 초 정도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거나 혹은 경멸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민주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른바 정치적 질서의 하나로 혹은 정부 형태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되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중에 보면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그 저자가 특히 근대 초 지성사 정치상황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해서 큰 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쉽게 읽으려면 쉽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읽으려면 어렵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래도 저희 이번에 과제물 중에서는 가장 쉬운 책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번에 고른 것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 유일하진 않지만 이제 비서구를 다루는 중국사를 꿰뚫는 질문 25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의 내용 구성을 놓고 보선 당연히 초심장을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분량이 또 500쪽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정말 질문 5개 정도를 놓고 고대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큰 질문들 혹은 우리가 통념상으로 생각할 만한 질문을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면서 실제로 이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시대 전공자들, 동양사 시대 전공자들이 쭉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난이도는 제 생각에는 보면은 개별 챕터는 다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요약하실 때도 제 생각에는 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 책은 구성도 그렇고 통사로 하나의 주제를 딱 다룬 책이 아니라 정말 다른 주제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이런 주제들이 좀 흥미롭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읽고 과제를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사실 이번 겨울방학 도서 추천 도서로 골랐던 이제 크리스토퍼 클라크의 혁명의 봄입니다.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어쨌든 유럽 영어권에서 지금 거의 19세기에서 20세 초까지 독일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고 이 책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1848년 혁명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저 작가도 이 역사가인 클라크도 어디까지나 벌써 한국에 벌써 제가 알기로는 4년째가 소개되고 있는 이제 꽤 알려지는 역사가이긴 한데 이 원작 자체가 2022년, 23년쯤에 나오는데 거의 2년 만에 번역 출간됐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어떤 정도는 특기할만 하고 또 그러니까 혁명에 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굉장히 많은 사료들과 많은 종류의 시각들을 넣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책의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분량이 꽤 되는 책이다 보니까 약간 학우님들의 상황에 맞게 1권 혹은 2권 1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챕터 한 2-3개 정도에서 19세기 전반부의 사회적인 정치 과정이 어땠는가를 갖다 배경을 깔아놓고 그 다음 혁명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는 시점까지 다루는 게 1권 내용이고 2권 같은 경우는 혁명의 본격적인 전개를 쫓아가면서 1848 혁명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둘 다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겁을 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2권 중에서 어쨌든 이제 약간 선호에 따라서 한 권을 골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시 제가 이번 겨울방에 추천했던 조엘 모키어라고 한국어는 조엘 모키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 경제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성장의 문화라는 현대 경제지적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보면 앞에 약간 이론적으로 약간 진화론적 얘기 같은 것도 나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을 빼고 전체 난이도를 보면 사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분적으로는 목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또 하고 크게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 이 목표와의 관심사는 산업혁명 같은 이른바 영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근대 경제 성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자기식대로 좀 풀어내는 게 이 사람이 그냥 중요한 관심사고,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에서 컬처 오브 그로스, 성장의 문화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라는 것들이 혹은 특정한 문화가 어떻게 경제 성장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특히 17세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려는 게 목표의 작업입니다. 당연히 사실은 경제사회 관점에서 그렇고 아니면 저같이 좀 더 17, 18세기를 다룬 역사 관점에서 그렇고 굉장히 약간 논쟁점이 많고, 또 여기서 저도 이제 목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점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17세기의 지식계를 다룬 몇 안 되는, 그리고 그 당시 17세기 지식계를 다룬 연구들을 나름대로 소화해서 정리하고 있는 굉장히 드문 책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경제학자 혹은 경제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경제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혹은 사람들의 그런 경제 활동만, 좁은 의미의 경제 활동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지식과 문화 같은 것들의 영역들이 이런 형태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점점 이제 학자들이 좀 더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4권 정도가 세계 역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왜냐면 저희 수강생 중에는 재수자 수강생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책을 갖다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를 참고하셔서 세계 역사 교재에서 이제 챕터 한두 개를 참고하셔서 요약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이 그런 세계사가 본인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약간 이걸 보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책을 읽는데 그만큼 더 품이 들어가긴 하니까, 교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품이 덜 들잖아요. 그래서 대신 글쓰기 과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과목이고, 두 번째 과목은 이제 서구지정사 부분인데요. 여기도 사실은 책 중에서 2권 정도는 이미 작년에 다뤘던 것들이긴 한데, 첫 번째는 가장 쉬운 책입니다. 리처드 와트모어가 쓴 서양 정치상사라는 짧은 책이고요. 보면 정치상에 초점에 맞춰서 이제 서양의 정치상을 쭉 정리한 책이고,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원시리 자체가 정말 입문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고, 번역을 보면 약간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거 번역하신 분이 이쪽 전공자는 아니셔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체로 큰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재를 볼 때 혹은 이번 강의를 들을 때 가장 자기는 쉬운 걸로 고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약간 초심자에 계시는 분들이 참조하실 수 있는 책이 이제 브랜드 루터 브랜드가 되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책입니다. 분량 보면 약간 실제로 본문을 보면 450조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초심자용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오늘 제가 소개드린 책 중에서 단순하게 재미로 놓고 보면 가장 재미있는 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제 도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루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크게 루터의 출판 문화, 혹은 루터가 책을 출판하고 책을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에 어떻게 긴밀하게 개입했는지, 그게 종교개혁의 전개가 어떤 식으로 맞물리게 되는지를 쭉 정리한 출판 문화사를 다룬 책이라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급자용, 중상급자용 고를 수 있는 책이 2권인데요. 먼저 2권부터 고른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지적 세계라는 책이고요. 이제 원서도 2017년에 나왔으니까 정말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보면은 이 저자인 크리스토퍼 셀렌체 자체가 사실 영어권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쪽의 전문가 중 한 명이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연구를 해놓은 다음에 그걸 쭉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야기할 때 뭐 무슨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건 사실 제 생각에 인문주의 전공자들은 더 이상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데, 이런 종의 통념들이 있는데, 그런 통념들과 다르게 사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고전 문헌학, 언어를 다루는 학문들이었고, 그 점에 기초해서 한국에 나오는 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탈리아 르네상스, 특히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언어와 문화를 다 다루게 되는가를,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종류의 학문적인 논쟁을 주고받았는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소개를 하면서 촘촘하게 그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학우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언어 논쟁, 과연 이제 라틴어를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것인가, 혹은 이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어떠한 근대 언어를, 어떤 이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투리 중에서 어떤 사투리를 자기들 새로운 근대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언어 논쟁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책이라서 주제가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분량이 그리고 꽤 높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양 수준을 약간 요구한 책이기 때문에
서술 자체 난이도보다는 그런 종류의 배경식들을 요구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상급제로 놓았는데 아마 독자들 중에서 내가 진짜 먼저 인문학 혹은 교양의 레벨에서 정말 끝까지 좀 깊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책은 저는 정말 추천드릴 만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약간 상업사의 정체상이라고 이제 하는 책인데요. 사실 제가 앞에 해제를 썼기 때문에 약간 미리 의혹을 미련다고 하면은 이게 책이 팔리면 저한테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싶은데 저는 이제 해제는 이제 정액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이 얼마나 더 팔리든 저한테 한 푼 더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미리 약간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은 앞에 책들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강연록입니다. 그래서 이슈트반 헌트라는 이제 케임브리지 역사학과에 있었던 이제 중요한 18세기 정치 경제 사상을 다룬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기 전에 했던 6개의 강의록을 모아놓은 책이고 거기서 특히 이제 장자크 루소와 에담 스미스라는 두 인물들이 그 시기에 18세기에 떠오르고 있던 상업사회라는 자기들의 세계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이 둘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뭐 홉스라든가 몽테스큐라든가 이런 휴움 같은 다른 사상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사상의 레벨에서 이제 면밀하게 파고 들어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짧은 책 잡고 굉장히 강의로 편하게 얘기하겠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왜냐면 이 저자가 몇십 년 동안 거친 연구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농도가 굉장히 깊게 들어간 책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동시에 강의이기 때문에 쉽게도 재밌게도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저는 뭐 어느 쪽을 방식으로 읽든 간에 저는 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별 책에서 이 저자가 오늘 소개드린 책 중에서 사상의 농도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밀도가 높은 게 이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책들을 구하실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서구지정사인문 교재에서 1장부터 4장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가 각각 이제 특정한 묶음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문들을 읽고선 이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상관문화 같은 경우는 책들이 좀 짧습니다. 가장 쉬운 책은 이 여사장의 탄생이라고 이제 김미선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현대 여성 경제사를 다룬 책이고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해방 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어떻게 여성 경제인데 자기 자영업을 한다거나 기업을 꾸린다거나 이런 여성들이 어떻게 등장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어떻게 보면 취재 인터뷰와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잘 정리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분량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부인, 여성, 여자, 남자가 읽은 일본 여성사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책인데 책 자체는 80년대 후반부에 나왔기 때문에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80년대 후반에 여성사 연구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성사 연구 혹은 여성을 연구한다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강의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쭉 따라가시면은 이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연구들이 이런 흐름들과 이런 주제를 다뤄왔구나 들 보시기 좋고 사실 냉정히 말하면 이번에 80년대 후반이 지금의 한국 현대보다 젠더상 여성사가 조금 더 사실 더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큰 흐름을 팔로우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약간 저도 참여한 책이긴 한데 폭주한 남성성이라고 해서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약간 한 6, 7편 정도의 약간 뭐랄까요 완전 동시대에 한국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짧은 글들 모음입니다. 당연하지만 필자들이 다 관심사도 다르고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 저도 여기 나온 다른 분들의 의견에 동의한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사실 남성성 연구 자체가 너무 희소하고 또 이 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서 나온 책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약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약간 제가 들어간 책을 여러 가지 상황상 당연하지만 이 책을 더 팔려고 저한테 돈 들어온 건 없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고르고 싶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를 수 있는 책이 별로 없고 또 어쨌든 꽤 이제 당시 시의성이 꽤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약간 동시대 남성성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골라서 한번 보시면은 좋은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리어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목표가 작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2023년에 3년 전에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사학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 골딘이라고 지금 하버드에 있고 그러면은 미국 케이스가 어쨌든 미국이라서 사실 한국과는 좀 다르긴 한데 미국에서 여러 여성들의 세대에 걸치면서 각 세대별로 여성들의 어떻게 교육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아이를 갖는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직장 커리어에 대한 선택들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래서 커리어와 가정, 교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세대마다 어떤 식으로 그 전략들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쭉 약간 파헤쳐나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래서 경제사라고 하니까 약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표라든가 숫자 같은 건 거의 나오지 않고 서술만 따라가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책도 깊게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좀 어렵게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큰 얘기를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책이라서 약간 굉장히 좀 서로 다른 취향 독자들이 고를 수 있는 책이라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근래에 나와 있던 종류 논의들과 좀 이제 좀 고전적인 내용들을 같이 좀 섞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책들 읽으시면서 가끔가다 학우님들 중에서는 하나를 읽고 나서 너무 좀 흥미로워서 다른 책들도 일부러 찾아서 보려고 뭐 주문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교재만이 아니라 교재 바깥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전개됐구나 이런 것들에서 신경을 약간 이제 그런 쪽의 의식을 갖고 책을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혹시 상급자용 책을 선택하시는 학우님들도 꽤 계신가요? 다수는 아닌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점수를 더 주십니까? 약간 암암리에 감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왜냐면 더 어려운 거에 더 폭풍이 들어갔으면은 그만한 저는 이제 어드밴티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론 확 그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저는 좀 더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그런 질문. 계속 재밌게 읽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려운 책들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나요? 저는 다 재밌게 읽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다룬 에피소드를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보시면서 어쨌든 재밌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취향과 관심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흥미로운 그런 것들을 쫓아서 읽으시면 되는 거라서 그 점에서 약간 이제 각자의 거의 선택에 맞게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 분야에서 선생님께서 내가 고른다면 나 이 책을 고르겠다라는 책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어쨌든 지성사 쪽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저가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을 많이 들어서 읽은 책은 사실 저 훈트의 상업사회 정치사랑 같은 책들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저 책의 번역 검수도 맡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일반적인 독자랑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제 선택지가 꼭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유찬 선생님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다 읽으셨어요. 안 읽은 거는 할 수 없는 약간 의심을 했는데 다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읽는 시간을 언제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게 과장님 궁금해요. 굉장히 바쁘신데요. 언제 이거 다 읽으셨어요? 언제 읽으시나요? 정말? 그냥 지하철을 오가면서 땀을 내서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지하철에서는 꼬박꼬박 조는 데가 지하철 아닐까요? 선생님은 다 읽으셨어요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예.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 읽었나? 안 읽으면 제가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책일 수도 있어서. 저는 이유창 선생님 과제 3개 중에서 책 한 권씩 골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뭘 작성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과제물은 제가 이번 학기에 담당하는 거는 두 과목입니다. 한국사 2의 근현대 속의 한국. 그런데 이 두 과목이 다 출석 수업이에요. 그래서 특히 근현대 속의 한국은 이제 우리 문화교양학과 학우님들 4학년 수업이고 그다음에 한국사 2에는 2학년 수업인데요. 출석 수업을 하시는 과, 그러니까 문화교양학과, 국문학과 몇 개 과들은 이제 출석 수업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2개 정도 과 학우님들 영문학과, 유교과 분들이 이제 중간 과제물을 작성하시는 건데요. 중간 과제물은 전체적으로 과제물 지시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세 문제를 교재를 보고 요약하는 거 그리고 한 문제는 이제 감상문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책을 보고 뒤에 과제 지시사항 보면요 들어갈 내용을 제가 5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를 맞춰서 이제 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분량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창 교수님이 세계사 담당이시고 제가 한국사거든요. 제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꼭 과제 작성 지시사항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경 선생님께서 이렇게 간소하게 제가 처음으로 저의 시간을 우리 학과장님께 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이게 저희 문학교양 다시 말씀드렸지만 출석 수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과 학우님들은 출석 수업 잘 해주시고 출석 수업에서 내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지시사항에 맞춰서 각
그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다 문제가 다를 거니까 출석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남경 선생님 과제물에 지금까지 들었는데 것들이 핵심이 지시사항 문제 어떻게 보면은 딱 이제 뭐랄까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거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학부님들께도 가끔씩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 학부 우리 수업 과정에는 이게 연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지시사항을 약간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졸업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글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노파심이 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지시사항을 학부 과정, 우리 대학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제가 조금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조금 넣는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요거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중간 과제물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이만하면 좀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기를 희망해 봅니다.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서울시청사 입문을 해보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수강생이 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우들에게 이제 외면당하지 않았구나 이런. 좋은 과목입니다. 정말 좋은 과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간과제물 잘 넘기시고 또 이번 학기에 사실 중간과제물 넘기면은 학기 절반 이상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재밌게 그리고 뭐 심지어 한두 과목 너무 어렵다 이래도 그냥 하는 것만 하면 저희가 사실 점수는 다 잘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점 때문에 너무 부담 때문에 약간 중간에 약간 포기한다거나 혹은 이제 고민 때문에 오히려 외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이번 문교 TV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